어떤 사람이 9가지 일은 모두 악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착하다 해도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9가지 일은 모두 착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악하다고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항아리가 그 전체는 모두 깨지고 주둥이만 온전하다 해도 깨진 항아리라고 하며, 그 전체는 온전한데 오직 구멍 하나만 뚫렸어도 깨진 항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매사에 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끝내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됨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이루기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옛 선인들의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청림출판에서 펴낸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란 책인데요. 정약용은 여러 관직을 지냈던 선조들의 후광과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가 뛰어난 능력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아 훗날 젊은 나이에 병조 참의까지 오른,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의 엄친아였죠. 하지만 그 당시 뿌리 깊은 당파 싸움과 다산에 대한 원한, 질투로 인해 정씨 일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사형을 당하고 둘째 형 정약전은 다산과 함께 귀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고전 연구가인 조윤재 씨는 명문가에서 패족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귀양살이에도 불구하고 다산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소학에서 얻은 수신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습니다. 다산이 소학에 집중한 데는 또 하나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소학을 통해 귀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수신을 깨달았다. 다산은 귀양지에서 쓴 심경 미럼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실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만이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의 침잠에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다산은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다산은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비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윽고 나를 잊어버린다. 소학은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자와 그의 제자 유청지가 함께 만든 책으로 교육, 인간의 길, 수양, 고대의 도, 아름다운 말, 선행, 이렇게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도 이 6가지 주제로 나누어 다산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소학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깨닫고 또 자기 삶에 적용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공자는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 위기지학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당연히 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위인지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를 한다. 남보다 빠른 출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멈춘다. 예컨대 성공을 이루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출세를 바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며 공부를 멈춘다. 애초에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올바른 뜻이 없기 때문이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가르친 바가 바로 이것이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산의 두 아들은 패족의 한계를 넘어섰다. 큰아들은 고위직은 아니었으나 관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고 두 아들 모두 시인으로 또 문장가로 높은 명성을 누렸다.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나오게 된다. 가득 찬 독이 넘치듯이 물이 잔뜩 뺀 옷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나 얕은 지식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내공이 깊이 쌓일 틈이 없다. 조금만 지식이 모여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구 퍼내기에 바빠서 고일 틈도 없다.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 있다. 전국시대의 대학자 순자가 했던 말이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4치에 불과하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은 일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공부는 끝이 없다. 인간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땅에 남기는 발자국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고개를 돌려 발자국을 확인하면 걷는 자세가 곧아진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나 해결책을 군자는 스스로에게서 찾지만 소인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 속담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 소인의 행태를 잘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내게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벌어진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원인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남의 탓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남을 탓하면 남 또한 나를 탓하기 때문이다. 결국 당면한 문제는 제쳐둔 채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는 소모적인 싸움만 거듭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꼬인다. 맹자에 거듭 실려있는 반구적이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고 실천적이다. 먼저 공손추 상에서는 인을 행하는 자는 활을 쏘는 것과 같다.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이켜본다라고 하며 군자가 인을 행하는 자세를 활 쏘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이루 상에 실려있는 다음 문장도 역시 같은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이다. 남을 사랑하는데 친해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인자함을 돌아보라.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지혜를 돌이켜보라. 남을 예로서 대하는데 화답하지 않으면 자신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이켜보라. 행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스스로에게 돌이켜 그 원인을 보아라. 내가 바르면 천하가 내게 돌아온다. 이 문장의 뜻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반구적이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친교는 물론 사람을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반구적이의 정신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보상은 엄청나다고 이 문장은 말해준다. 물론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감과 배려의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산이 험난한 귀양 생활에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힘도 반구적이의 정신이었다. 그는 배움에 관한 퇴계의 가르침을 보면서 자신의 조급한 결점을 돌이켜봤다. 내가 품성이 조급해 궁리하는 데에 있어 오래 견뎌내지 못했다. 혹 하나의 사리를 궁구하다가 때로 막히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신이 거칠고 혼미해져서 중도에 그만두지 못했는데 독서에 특히 이런 병통이 있었다. 지금 선생이 논한 바를 보면 그 병을 고치는 약이 절실하고 타당하여 참으로 알고 실제로 이행한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교묘한 비결을 얻어 이것으로 궁리하면 뚫어서 투철하지 못하고 녹여서 소화하지 못할 근심이 없을 것이니 어찌 늘 눈여겨보며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돌이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날이 성장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비록 천하를 얻을 정도의 큰 일은 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누구에게나 신임을 받는
일상의 작은 영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의 한 수는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끝없이 후회했던 인간의 복기에서 나왔다. 허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허물을 고칠 줄 모르는 게 부끄럽다. 논어 안연에서 제자 사마우가 인을 묻자 공자는 인한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다 라고 대답했다. 인이 무언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마우가 말하는 것만 조심하면 곧 그 사람을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재차 묻자 공자가 말했다. 실천하는 것이 어려우니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마우는 말이 많고 조급한 성품이었기에 공자가 특별히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공자의 핵심 철학이자 이상적인 사람의 조건인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의 능력을 바탕으로 삼아야 했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말을 신중하게 한다. 그만큼 말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기에 그가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자기 수양에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해도 말과 행동에서 어떠한 허물도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하다. 앞의 예문에서 공자가 제자 남용을 인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용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돌아본 것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다산도 허물을 없애기보다 허물을 고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겨 도산 사숙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성현이 다 허물을 고치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혹 도리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했으니 무슨 까닭인가. 대개 사람의 정서는 매양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성냄으로 바뀐다. 그래서 처음에는 꾸미려고 하고 나중에는 괴격하게 되니 허물을 고치는 것이 허물이 없는 것보다 어려운 까닭이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는 허물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허물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는 교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허물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잘못된 자존심, 분노로 반성을 덧칠하려는 비겁함, 마음을 상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무책임함이 마음속 깊이 감추어둔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일 것이다. 이런 모습은 말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말 실수를 곧 후회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잘못과 후회를 거듭하는 것이 바로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다. 그 감춰진 모습을 다산이 끄집어냈다.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해답은 공자의 제자 남용이 가르쳐준다.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부족하기에
날마다 절실하게 공부하고 성찰해야 한다. 말 공부가 필요하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도 알 수 없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인다. 인유 3불행, 소년 등고가 1불행, 석부형 제지 세위미관 2불행, 유고 재능문장 3불행냐.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둘째는 부영의 권세에 힘입어 관직에 오르는 것. 셋째는 뛰어난 재주로 문장에 능한 것이다. 일찍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권세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출세가 보장되고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손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세 가지 불행에 속한다고 했다. 아마 고개를 갸웃하게 될 텐데 그 이유를 잘 말해주는 고사가 있다. 바로 지상병담이다. 종이 위에서 펼치는 용병술이라는 말인데 경험이 없는 이론만의 병법은 실제 전쟁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사기 연파인 상여열전에 실려있다. 조사는 명제상 인상여, 명장군 연파와 함께 조나라의 부흥을 이끈 인물이다. 조사는 원래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였으나 엄정한 일처리로 추천을 받아 해문왕에게 발탁되었고 장군이 된 후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그에게는 조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병법의 이론에 통달해 아버지인 조사조차 이론으로는 그에게 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조괄은 자신의 재능을 여기저기 뽐내고 다녔고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아들이 재능을 뽐낼수록 조사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스러워했다. 부인이 그 이유를 묻자 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쟁이란 죽고 죽이는 곳인데 관리는 전쟁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은 병법서에 적혀 있는 것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쓸모가 없어. 그 아이를 장군으로 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부득이 장군으로 임명한다면 조나라 군대를 파멸시키는 자는 틀림없이 관리가 될 것이오. 실제로 훗날 진나라가 침공하자 조갈은 그의 명성을 들은 효성왕에게 발탁되어 대장군이 되었다. 남편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조갈의 어머니는 왕을 찾아가 아들의 발탁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들의 출세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더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조갈은 왕의 기대를 듬뿍 받으며 군대를 지휘했으나 계책에 빠져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 자신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40만 명의 병사는 지도자를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진나라에 항복한다. 진나라는 이들을 모두 생매장에 죽인다. 당시 조나라와 진나라의 충돌을 가리켜 장평대전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군주 하나의 잘못된 판단과 멋모르고 나선 백면서생 하나의 실책이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조갈의 고사를 보면 정의가 말했던 인생 삼불행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게 된다. 조갈은 최고 명문가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병법을 배웠고 타고난 재능으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병법의 이론가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나라가 위기에 빠진 중요한 시기에 대장군의 직책을 맡아 벼락출세를 했다. 인생의 불행이 되는 세 가지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자신은 물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흥하던 나라마저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다. 인생 삼불행이 단순히 불행을 넘어 위험한 까닭은 너무 이르게 오른 자리이기에 합당한 덕과 경륜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과 학식이 있더라도 덕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기에 조그만 위기가 닥쳐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내 나이 60. 한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돌아온 지 4년 뒤 회갑 때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자신의 일생을 정리한 묘지명입니다. 회갑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고 수신하여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는 그 말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제 묘비명에 적혀질 한 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